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무역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네. 29페이지 하시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송장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송장에도 별표를 한번 쳐주십시오. 송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송장이라는 건 매매 계약을 정당하게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매도인이 수출상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서류인데요. 그 안에는 물품이 명세가 무엇이고 가격, 단가 등이 수량 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무역에서 대표적인 서류고요. 3대 서류에 해당합니다. 자, 이 송장으로 대부분의 서류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되고요.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송장 밑에 보험증권이라고 있습니다. 보험증권, 보험증명서. 자, 인슈어런스 팔러시, 그 다음에 인슈어런스 서티피케이트. 이렇게 해서 4번, 5번에 별표 치시고 28페이지에 아까 운송서류에 별표 치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그 BL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무역의 3대 서류. 아까 전에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역의 3대 서류라고 하면 자, 우리 인보이스 거의 보셨던 인보이스 송장, 그리고 3번 항목에 있었던 운송서류 2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보험서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개가 압도적으로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무역의 3대 서류. 송장은 뭐다? 수출상이 수입상을 향해서 자, 이런 물품에 이런 가격에 이런 수량이 간다. 그래서 송장 번호, 그리고 뭐 발송인, 수신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운송 서류는 대표적으로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수치의 증명, 자, BL, 권리증권성도 있었고요. 자, 보험 서류는 자, 운송 중에 멸실, 손상에 대한 위험을 자, 우리 부하기 위해서 했던 서류를 말합니다. 보험자가 발행한. 네. 그 5번 보십니다. 네, 거기 팔러시란 인슈어런스 팔러시라고 있죠. 29페이지. 자, 보험증권, 보험증명서, 인슈어런스 팔러시, 인슈어런스 서티피케이트. 자, 서티피케이트 증명서입니다. 네, 이렇게 대부분의 서류가 송장을 기반으로 해서 발행되기 때문에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용어 인보이스. 자, 6번 가십니다. 포장 명세서, 패킹 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관세사 업무하시면서도 자주 보실 겁니다. BL, 인보이스, 패킹은. 자, 패킹은 말 그대로 자,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직접 까보지 않고 자, 명세를 알 수 있게 해놓은 서류입니다. 7번, 중량 및 용적 증명서. 거기 서티피킷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자, 앞으로 이제 무역에서 서류를 보실 때 서티피킷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증명서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서티피킷은 증명서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7번 보시면 영어 부분 Certificate of Weight and Measurement이죠. 자, weight는 무게, measurement 무슨 뜻이죠? 용적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무게와 용적에 관한 증명서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8번이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Certificate of Origin 나와 있는데 이게 FTA 환경에서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서류입니다. 자, 어느 나라의 물품인지, 즉 물품의 국적을 나타내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어느 협정을 통해서 어느 국가에서 발행됐는지에 대해서 자, 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FTA 이행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주 공적인 문서입니다. 네, 관세사 업무하실 때 자주 만나시게 될 겁니다. 네. 일명 CO라고 하죠. 앞글자 따서 CO. 물품의 국적. 자, 9번 가십니다. 검사 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e이라고 합니다. Inspection. 자, 검사. 10번. 자, 이 검사 증명서도 필요한 경우. 자, 발급이 되고요. 10번 보면 위생 증명서가 있습니다. Sanitary Certificate. 자, 위생 증명서. 11번. 검역 증명서가 있습니다. 자, 쿼런틴 증명서인데요. 자, 이건 보통 이제 뭐 축산물 같은 거, 그리고 또 식품, 뭐 식검이라고 합니다. 식품 쪽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증명서인데, 우리가 음식 같은 것들이 수입될 때, 자, 이제 식검을 받게 됩니다. 또 음식물뿐만이 아니라, 뭐 마시는 컵, 뭐 빨대 같은 거, 입에 닿는 것들도 식검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업무하시면서, 자, 만나시게 됩니다.
12번. 차변표와 대변표가 있는데요. 차변표와 대변표는 자, 우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역에서는 뭐 교환증, 보관증하고 좀 유사한데요. 물건을 팔고 돈을 이제 줘야 하는데 자, 이만큼은 내가 나중에 뭐 안 받을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까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이제 기타 서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향후에 배우실 내용이고요. 자,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몇 개의 서류는 자, 일단 차후에 배우는 주요한 서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기 전에 우리 그 28페이지에 신용장 제가 설명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신용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용장은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이 용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 개설은행이 왜 지급을 하죠? 지금 보통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면 이 사람이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그런데 신용장 거래에서는 이 은행, 이걸 issuing bank라고 합니다. 이 개설은행이 주채무자가 되는 구조인데요. 잘 보십시오. 자, 그 시작을 보시면 이 수출상과 수입상의 경우에는 국내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거래에서 일정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자, 수출상이 물품을 수입상을 향해서 보냅니다. 보내게 됐을 때 수출상은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되죠? 혹시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상인으로서 돈을 안 줄 수 있는, 돈을 못 받을, 대금 결제 못 받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출상은. 네. 그걸 크레딧 리스크라고 합니다. 크레딧 리스크.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반대로 수입상도 자, 대금 결제는 이루어졌으나 수출상이 계약과 합치되지 않는 물품을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장 거래에서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돌멩이를 상자에 넣어서 보낸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멀컨틸 리스크라고 합니다. 네, 이걸 상품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걸 신용 위험이라고 하고요. 자, 써드리겠습니다. 자, 신용 위험. 자, 이걸 상품 위험이라고 합니다. 양자가 이렇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용장이라는 거래가 시작됩니다.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름이 바뀝니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수출상의 이름이 자, 수익을 얻는다고 해서 수익자라고 합니다. 돈을 지급받을 대상이라는 뜻이죠. 수익자. 다른 영어로 하시면 beneficiary라는 용어 좀 기억하십시오. 수출상의 이름이 바뀝니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beneficiary. 자, 그리고 수입상은 자,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신용장을 개설 신청한다고 해서 applicant라는 용어로 쓰입니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네. beneficiary, applicant. 자, 이제 거래 보시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양자 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쪽은 물건을 인도하는 의무가 생기고 대금을 결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쌍무계약으로서. 자, 그때 수입상인 자, 애플리컨트는 본인의 주 거래 은행에게 신용장 개설 의뢰를 하게 됩니다. 신용장 개설 의뢰. 자, 색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개설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설은행 이슈잉 뱅크가 신용장을 개설해서 수출국으로 전달합니다. 신용장을 송부합니다. 자, 잘 기억하시고 계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일단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는 그 순간부터 주채무자는 이 수출상에게 돈을 주어야 할 주채무자는 수입상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 개설은행이 주채무자가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개설은행이 자 채무자가 된다. 이쪽에서 바로 돈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쪽이 아니라. 자, 왜 이런 거래가 일어나냐면요. 사실 이 수입상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돈이 좀 넉넉할 수도 있고. 그러나 수출상은 자, 이 수입상이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경우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급 불능되는 상태.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성이 있는 은행을 택한 겁니다. 즉, 매도인의 크레딧 리스크를 자,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조금이란 말보다는 자, 비교적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신용장이라는 겁니다. 자, 개설 의뢰해서 자,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한 이후에 송부합니다. 송부. 전달을 합니다. 보통 이 은행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 은행을 자, 통지은행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우실 텐데요. 자, 어드바이싱 뱅크라고 합니다. 자, 이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신용장 왔다 라고 수출상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출상의 경우에는 잘 보십시오. 아,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 해서 아까 전에 돈 달라라는 서류 뭐죠? 어음 중에 2개. 환어음, 네 맞습니다. 환어음을 발행하게 됩니다. 환어음에다가 일정한 선적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보내죠. 그걸 화환어음이라고 합니다. 화환어음. 같이 해서 자, 은행을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화환어음을 수출상은 전달하게 됩니다. 은행을 통해서. 자, 전달하게 되고 이 은행은 자, 이 서류가 화환어음은 서류가 담겨 있잖아요.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BL이 대표적입니다. BL이 담겨 있는 그 서류를 받고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치한다. 자, 약정된 기간 안에 왔다라고 하면은 결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은 뭐 매입이라는 과정도 있고요. 매입은행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오늘 첫 시간에 수출상과 수입상 간의 매매 계약에서 원래 채무자는 수입상이었다. 그러나 신용장 거래에서는 수출상의 크레딧 리스크를 자, 막기 위해서 개설은행을 주채무자로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화환어음과 BL을 전달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자, 서류가 일치성이 판단이 됐을 때 개설은행은 절대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개설은행은 차후에 수입상하고 다시 또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 둘 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용장 거래에서는 이 둘 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상과 수익자인 수출상과 개설은행 간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신용장이라는 것은. 자, 앞으로 뭐 깊이 있는 내용, 뭐 논문에 있는 내용까지 자, 이제 보셔야 될 텐데요. 이렇게 개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수입상이 개설은행을 한다. 개설 의뢰를 한다. 자, 그리고 신용장이 발행돼서 송부된다. 수출상이 통지가 된다. 그에 따라 수출상은 환어음과 BL을 첨부해서 다시 전달을 한다. 서류가 일치하다는 게 판명이 되면 수출상에게, 수익자인 수출상에게 개설은행 주채무자가 지급한다. 이게 신용장의 메커니즘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신용장 거래는 사실 100년 동안 우리 무역거래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사용의 빈도수가 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어떤 결제 방법이 왜 사용이 빈번하지 않을까요? 네? 송금을 직접 받아서. 예,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런 요인 때문인데요. 이 수입상과 수출상이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관계 혹은 첫 거래. 그럼 신뢰하지 못하겠죠? 그때 신용장 거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는 이 양자가 다국적 기업 관계입니다. 혹은 본지사 간의 관계, 뭐 현지 법인, 뭐 자회사, 모회사 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송금해 줍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나 송금보다는 자, 신용장 거래가
자, 출제가 된다. 뭐 2차에서나 1차에서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지급의 주체는 다름 아닌 수입자가 아니라 바로 개설은행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딱 이 문구를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한 이후에 수출상에게 지급하는 조건이 있죠.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에 줍니다. 그래서 개설은행이 조건부로 지급을 확약하는 겁니다. 신용장 곧 뭐다?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다. 오늘 귀가하시면서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역의 서류까지 봤습니다, 오늘. 자, 범위의 두 가지를 봤습니다. 자, 30페이지 보십시오. 국제무역 법리의 이해라고 있습니다. 국제무역 법리의 이해. 자, 세계 여러 나라는 각국의 국내법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처럼 이렇게 세분화된 법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큰 덩어리 두 개, 민법, 상법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역 거래 시에 국내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법에 그 준거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 어떤 법을 우리 거래, 당해 거래에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무역 거래에서는 이런 통일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출상입니다. 휴대폰을 수출하는 사람인데요. 자, 100개국의 수입상과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각국의 국내법, 그러니까 내 상대국의 각국의 국내법을 우리 당해 거래에 사용하다 보면 향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일에 대비해서 제가 그 100개국의 국내법을 다 공부해야 됩니다. 무역 업무는 하지 못하고 법 공부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역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한 아예 어떤 법리 적용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법에 공백이 생기게 될 테고 안정성 확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이런 법리적인 부분들의 통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쭉 모색되어 왔고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자, 우리 시험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는 70% 이상 그런 법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첫 번째, 국제무역거래에서는 특정국의 준거법,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내 상대국의 국내법을 당해거래 준거법으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무역거래는 하지 못하고 법 공부만 하는 문제, 또 법의 공백에 대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자, 이런 통일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의 법, 즉 모든 거래, 국내법을 초월한 모든 거래 또는 모든 지역에 적용 가능한 단 하나의 통일법, 통일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무역거래에는. 네. 그래서 그러한 과정으로서 자, 통일화 방법, 법으로 하는 통일화 방법이 있고요. 규칙으로 하는 통일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2차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혼돈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국제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협약은 법에 위치해 있습니다. 법을 통일하는 겁니다. 컨벤션, 이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으로서 국제관계에서 일어나는 법리를 통일하는 자, 적용하는 방법. 첫 번째, 이 협약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협약.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 비엔나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엔나 협약이 미국인과 한국인, 나와 이 국제거래에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양자가 최약국이어야 됩니다. 이 비엔나 협약이라는 CISG에 양자가 다 협약 체결국이어야 됩니다. 체결국, 최약국. 자,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이 국제협약은 우리 국내법 같은 경우에도 아무나 못 만들죠. 국회에서 만듭니다. 자, 국제협약 같은 경우에도 UN에서 제정합니다. UN. 자, UN. 우리 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0페이지 보면 그 표가 하나 있고 바로 밑에 줄에 보면 형광펜 칠하셔야 됩니다. 운시트랄이라고 있습니다. 운시트랄. 국제무역법위원회. 자, UN 산하기관입니다.
여기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시면 통일하는 방법은 법으로 통일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으로 통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법으로 통일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법으로 통일하는 방법은 첫 번째, 국제협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협약. 그리고 그 국제협약이 국제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다? 첫 번째, 체약국이 되는 것이다. 지금 CISG라는 80년에 제정된 이 협약인데 이게 국제적으로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 협약이라는 것은 일정 수의 체약국이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뭐 20개국이다, 30개국이다. 근데 이게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사문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 가입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가입. 그래서 보십시오. A라는 수출상이 있습니다. A라는 수출상이 있는데요. 이자가 국내에서 C라는 사람과 거래를 합니다. 국내 거래죠. 국내 거래를 할 때는 어떤 법이 적용되죠?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국내법. 국내 상법이 적용됩니다. 국내법이 적용되는데요. 이국 간에 소재하고 있는 B라는 외국인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외국인과 거래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CISG 체약국입니다. 그리고 체약국 수가 지금 한 70여 개국이 됩니다. 70여 개국 되고요. 선진국, 대부분의 선진국, 미중러가 모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을 제외하고. 영국은 전통적으로 물품 매매법에 강한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영국의 물품 매매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선진국이 다수 가입되어 있고 체약국 수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인과 국제거래를 하게 됩니다. 국제거래.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역시 체약국이고 한국 역시 체약국입니다. 그러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자동으로 CISG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 둘의 양자 간의 거래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국내 거래 시에는 국내법이 적용되고 체약국인 다른 나라와 거래할 때는 CISG가 적용이 되는 법의 이중적인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통일화의 필요성은 느꼈다? 통일화하는 첫 번째 방법은 법으로서 통일하는 것이다. 법으로서 통일하는 첫 번째 방법은 협약의 체약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십시오. 두 번째, 국제협약이 법으로서의 효력이 되는, 적용이 되는 방법은요.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건 어떤 것이냐면요. HS라는 걸 2차 과목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HS 같은 경우에는 상품 분류표가 되는데요. 이것도 WCO라는 관세이사회, 세계관세이사회에서 제정한 협약입니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라는 컨벤션, 여기 보이시죠? 컨벤션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법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관세법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세율이 중요하겠죠. 그 관세율은 관세율표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세계 관세 이사회에서 제정한 HS를 관세법에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용도로 수용한 겁니다. 일부.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국제협약, 즉 법의 위치에 있는 국제협약이 통일화의 과정으로서 당해거래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체약국이거나 일부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두 가지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 국제협약 말고 법의 위치로서 통일화 작업에 적용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
규칙 아닙니다. 여전히 법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모델법입니다. 모델법. 이 모델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유엔에서 일정한 협약을 제정을 해서 공표를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문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세계적으로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있습니다. 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법이 제정될 경우에 다른 한쪽에서는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법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태어난 것이 유엔에서 새롭게 모색한 것이 바로 모델법입니다. 각국의 국내법 제정 시에 유엔에서 만든 모델법을 좀 참고해서 제정하라라는 취지로 시작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네, 거기 밑줄 치겠습니다. 모델법 부분에 모델법을 제정해서 각국의 국내법 제정 시 모델법에 접근시키도록 권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법의 통일을 모색했다. 사법이라는 말은요, 우리 뭐 사법기관, 그런 그 사법이 그 사자가 아니고요. 이 공법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공법, 공익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공법입니다. 공익, 뭐 행정법 같은 것이 되겠죠. 이 사법은 우리 사인 간의 거리를 규정한 우리 법인데요. 자, 그래서 이 어떤 특정한 법을 유엔에서 이렇게 제정을 해놓고 너네들 법을 만들 때 이것 좀 참고해. 이거 좋으니까. 이렇게 참고하는 거죠. 일부 뺏기는 겁니다. 각국에서. 이 나라에서 이렇게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통일화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모델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영국, 일본, 독일, 우리나라, 각국이 이미 오랜 기간 틀에 잡혀 있는 국내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거 뺏기지 않아도 되거든요. 혹은 뺏기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델법 같은 경우에는 국내법이 없는 곳, 국내법이 없는 곳, 혹은 신생법, 이제 새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야 될 경우에, 이 모델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예로 전자상거래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서명법, 이 두 개가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도 모델법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지금 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국제적으로 통일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 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규칙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필기하는 거. 아까 전에 우리 3대 소스라고 있었습니다. 3대 소스. 우리 무역영어의 3대 소스. 우리 관세사 시험에서 3대 소스가 규정 중에요. 뭐 있냐면, CISG, 그리고 UCP, 그리고 인코텀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20문제가량 나오는데요. 이들도 전부 국제무역거래의 통일화를 위해서 제정된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법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 수강생 아닌 다른 분들이 이걸 전부 다 이 세 개를, 이 3자를 국제협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정정해 주십시오. 네. 보십시오. 컨벤션이라고 되어 있죠? 협약. 이거 이름 뭐였죠? 비엔나 협약이었습니다. 협약. 그래서 법의 위치를 갖고 있는 규정이죠. 법의 위치. 그리고요, 지금 말씀드릴 텐데요. 이 둘은 이 양자는 법이 아닙니다. 협약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룰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룰스. 이거는 규칙입니다. 규칙. 차이점이 뭔가요? 차이점이 뭐냐면요. 협약의 경우엔 적용하는 방법, 체약국이 있고 일부 국내법에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협약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거래를 할 때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법의 위치에서. 체약국, 양자가 체약국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자동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규칙은 법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관세법에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 있지 않습니까? 이 규칙은 양자 간에 준거 문헌을 넣으셔야 됩니다.
양자 간에 야, 이 규정을 이번 당해 거래에 사용하자라고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증거문헌을 삽입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물론 인코텀즈와 UCP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굳이 증거문헌을 삽입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양자 간에 뭐 불이행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에 가면, 소송에 가면 물론 이걸 준용은 합니다. 준용은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규칙이기 때문에 양자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CISG 같은 협약, 즉 법에 위치해 있는 것들은 체약국으로서 자동 적용이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으세요. 자,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법에 대한 건 봤고요. 자, 모델법까지 봤습니다. 모델법도 알고 계시죠? 모델법도 이름이 법입니다. 법, 국제법. 법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규칙. 룰스라고 표현하죠. 룰스. 자, 제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1차라고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하셔야 2차에서 무리 없이 고득점, 무역시험에서 고득점 맞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밤새서라도 정리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당일 수업에 집중하시고 집에 가서 충분히 체화의 과정만 거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기 위해 있는 겁니다. 자, 소중한 시간. 자, 아깝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대부분 ICC에서 제정을 합니다. ICC. 31페이지 보십시오. 31페이지 보면, 자, 이 점들이 있는데요. 5번째 점에 보십시오. ICC 국제상업회의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형광펜 칠하십시오. 앞 글자 따서 ICC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상업회의소는 민간기구입니다. 민간기구. 민간기구에서 대부분 제정합니다. 규칙들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대 소스 중에 2개, UCP와 인코텀즈는 규칙에 해당되고 ICC가 제정을 했습니다. 36년, 33년, 56년. 네, 아시겠죠? 이거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당해 거래에 원용하기 위해서는 양자 합의된 준거문헌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법의 위치가 아닙니다. 야, 나 국제협약 3개 공부하고 있어 라고 해서 CISG, UCP, 인코텀즈 하시면 안 됩니다. 이 2개는 규칙, 이것은 협약. 이렇게 구분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야 전문가십니다. 2차 시험에서도 고득점이 나오고.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저는 챙겨갈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까지 챙겨서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부분도 아니잖아요. 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확히.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네, 이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그 운시트랄, 아까 다시 한번 형광펜 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제무역법위원회, UN 산하기관이고요. 자, 협약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협약. 네. 31페이지, ICC의 국제상업회의소, 민간기구에 해당되고, 자, 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인코텀즈, 그리고 UCP, 그리고 URC. URC가 뭐였죠? URC는 추심통일 규칙입니다. 자, 이제 빈번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UCP는 신용장 통일 규칙. 방금 신용장 보셨잖아요. 주채무자 누구라고요? 수입상 아니면 개설은행. 개설은행입니다. 네, 그게 신용장이고요. 그런 신용장의 거래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UCP입니다. 네, ICC가 제정했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영국의 국내법이 있습니다. SGA 물품 매매법, 자, 그리고 MIA 해상보험법,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2개. 자, 영국은 좀 법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전통적으로. 넘기십시오. 32페이지 보시면 통일화의 필요성과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통일화의 필요성과 방식. 거기 보시면 그 첫 번째 줄에 국제적인 무역거래에 특정국의 국내법이 중거법으로 적용되는 데 따른 문제점 해소라고 되어 있죠. 거기 형광펜 칠하시고요. 그래서 통일화에 모색이 있었다. 따라서 국제협약,
거기 보시면 1번의 국제협약, 그 옆에 CISG라고 기재하십시오. 대표적으로 성공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통일규칙이 있는데요. 통일규칙은 자, ICC 민간단체가 만들었고요.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죠? 세 가지. UCP, 그리고 인코텀즈, 그리고 추심통일규칙에 해당하는 URC 기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엔 다 아시게 되겠지만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수업의 특징이 뭐냐면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수업만 들어도 일정 부분 암기가 되어지는 그런 확실한 수업을 합니다. 저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제가 그 수험 시절에 학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이 관세사 공부가 잘 돼야 되는데 학원이 너무 수강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한 번 수업 들으면 그 다음 수업에 10명이 옵니다. 그 다음 수업에 배가 옵니다. 결국에는 200명 들어가는 교실이 꽉 차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학원에 1등이 됐어요. 전 과목 1등. 그때 수능 강의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아실 법한 그런 학원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이런 자랑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해도 된다라는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 지역에서 가장 수강생이 많은 넘버원 강사였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런 강의 내용을 하기 때문에 자, 뭐 다소 조금 거북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여러분들이 아, 저게 진정한 강의구나 라는 걸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1등이 되고 수강생이 많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랬습니다. 결론은 저도 그때 간절했기 때문에 저한테 수업을 듣는 사람들도 간절한 마음일 거다. 이게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이게 보통 강사랑 다르게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 진정성을 오롯이 담아서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분들도 느끼시나 봐요. 아, 제 정성을. 아,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강의를 해주는구나. 정말 고맙다. 이렇게 느끼시고 학원에 별로 결석도 안 하시고 꾸준히 다니시고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였는지 많은 명문대생이 나왔습니다. 정말 독보적인 명문대생이 배출이 되고 뭐 어떤 높은 점수, 성과를 얻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보람을 그때 느꼈습니다. 관세사 하면서도. 그리고 저 역시 또 합격도 했잖아요. 전 양자에서 다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도 그러니까 앞으로 수업하시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좀 남들이 잘 배우지 않는 내용들도 제가 이제 해드릴 테니까 좀 열심히 따라오시고 아, 저게 합격으로 가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얘기 자주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네. 거기 32페이지에 통일화 방식 하셨고요. 자, 32페이지 밑에 통일규칙 방식. 거기에서 무역거래 심하다. 자, 우리 모든 계약을 일일이 약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국제적인 무역 관련 민간단체들이 무역에 관한 국제적인 상관행 등을 참고하여 규칙을 만들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죠. 민간단체들이 자, 이런 규정을 이렇게 통일시켜서 자, 발표한 겁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앞으로 자세히 배웁니다. 33페이지 국제협약 물품매매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2번에 보십시오. 1980년 비엔나 통일물품매매법. 이 제목만 형광펜 칠하십시오. 우리나라 언제 체약국이 되었다? 자, 이 협약이 발효된 건 83년도, 제정은 80년이고요. 발효된 건 83년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체약국이 된 것은 2005년도 됩니다. 자, 일본은 우리보다 늦게 2007년도에 체약국이 되었습니다. 네, 넘기시고요. 거기만 제목만 형광펜 칠하십시오. 자, 그리고 33페이지 맨 아래줄 보시면 해상운송이라고 있습니다. 해상운송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기억에 있는 1924 헤이그 규칙입니다. 헤이그 규칙은 선화증권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고요. 35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보시면 끝부분에 선화증권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의 통일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되어 있죠. 그 부분 형광펜 칠하십시오. 그리고 35페이지 중간에 1978년 함부르크 규칙이 있습니다. 제목 형광펜. 그리고 밑에서 다섯 번째 줄 해상 화물에 관한 운송 협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형광펜 칠하시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운송인의 책임 한계를 근본적으로 조정하여. 자, 그리고 36페이지는 자, 항공운송 안 중요합니다. 3번에 육상운송 안 중요합니다. 왜 안 중요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적용될 일이 없으니까. 네, 통일 이유가 되면
비중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37페이지 복합운송에 관한 게 나옵니다. 거기 위에서 5번째 줄 보시면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이 개입되는 전운 운송구간을 단일 운송인이 단일 책임으로 운송을 인수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복합운송은 2 이상, 2종 이상의 운송수단이 결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운송 책임은 뭐 차후에 생각하시더라도 그걸 기억하십시오. 1차적으로는. 자, 4번. 국제 상사 중재에 관한 협약 있습니다. 아까 뉴욕 협약이라고 배우셨죠? 거기 형광펜칠합니다. 첫 번째 줄.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상사 중재. 그리고 2줄 내려오셔서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중재 판정에 대해서 외국에서 승인과 집행을 확보할 수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승인과 집행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상사 중재 협약이 이제 규정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줄 보시면 외국에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CISG처럼요, 뉴욕 협약도 배우실 텐데 양자가 취약국이면 뉴욕 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사 중재의 한 국가의 판정이 다른 국가에 가서 승인과 집행이 보장이 됩니다. 네. 넘어가실게요. 38페이지 보십니다. 3번 보시면 국제무역거래에 관한 통일규칙이 있습니다. 통일규칙. 자, 통일규칙. 거기서 보시면 규칙이죠. 룰스. 자, 룰스. 그래서 밑에서 그 규칙 바로 밑에 해설에 2번째 줄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계약할 때마다 당사자들이 계약 조건을 정하거나 계약성의 용어를 특정하는 것은 계약의 보편성이나 적합성에 지장. 형광펜칠 하십시오. 그래서 통일했습니다. 자, 39페이지 보십시오. 2번 보시면 인코텀즈가 있습니다. 인코텀즈. 인코텀즈는 아까 FOB,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당사자의 인도 의무와 관련된 인도 시점, 위험의 이전, 비용과 관련된 뭐 운송계약과 자, 그리고 보험계약 등등을 규정한 것이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통일적 해석을 위해서 ICC가 제정했습니다. 20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맨 하단에 2010, 현재 2012 자, 개정되어서 있고요. 자, 양자는 인코텀즈 2012 최신 버전이라고 해서 꼭 2010 버전을 쓰진 않아도 됩니다. 과거 버전, 이전의 버전을 쓰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규칙이기 때문에 배우신 대로 자, 그렇게 합의를 통해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2번, 무역결제 통일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역결제 통일규칙.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신용장 통일규칙, 형광펜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용장 통일규칙 하단에 2007년에 개정되었다. 거기만 형광펜칠 하십시오. 그리고 2번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좀 줄여드립니다. 아까 제가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처음 부분만 새까맣고 자, 하나하나 다 꼼꼼히 이잡듯이 아시려고 하면 다 못 끝내십니다. 이거 반도 못하고요. 그냥 포기하시게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고 PPT 이용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지금 필기 시간도 상당히 단축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해드리고 그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또 암기하실 수 있게 체화하실 수 있게 좋게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그 추심통일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심통일규칙에서 네 번째 줄 끝에 1995 개정돼 있죠. 그 개정 그 형광펜칠 하십시오. 넘기십시오. 그리고 40페이지 보십니다. 40페이지 보시면 표준약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약관. 자, 이건 지금 이제 보험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표준약관에서 첫 번째 줄 끝에 형광펜칠 하십니다.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용 가능한 계약 조건을 미리 작성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회사 가면 보험 가입할 때 뒷면이 새까맣게 돼 있잖아요.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약관들입니다. 그렇게 작성해 놓고 자, 우리 보험을 계약하는 계약자라든가 피보험자가 자, 이제 그 조건을 받아들임으로써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자, 형광펜칠 하겠습니다.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용 가능한 계약의 조건을 미리 작성하여 놓고 거래 상대방에게 이를 수락할 것을 요구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1번 보시면
런던 보험자 단체의 자, ICC 그 앞글자 따셔서 적화보험 약관을 말합니다. 네, 이거 자, 우리는 자, 이 ICC 2009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 버전을. 자, 5번 보십니다. 영국의 국내법 되어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영국의 물품매매법인 형광펜 찾으십니다. SGA나 자, 해상보험법은 아직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영국의 물품매매법, SGA. 자, UN이 만든 물품매매법, CISG. 그래서 영국이 아직 가입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 나라의 매매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가볍게 보십시오. 자, 앞으로 차후에 구체적으로 원문을 통해서 보실 거니까요. 자, 이제 어떤 것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실진 대략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 기재된 대로 이 세 가지 규정, 얘는 협약, 법의 위치에 있고요. UCP와 인코텀즈는 규칙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세 개가 관세사 시험의 3대 소스란 말씀 드렸고요. 이걸 앞으로 다다익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서 자, 좋은 결과를 2차 해석까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40페이지 여기까지 영국의 국내법, 자, 물품매매법인 SGA나 해상보험법까지 보셨습니다. 여긴 가볍게 보시고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보실 거고요. 어떤 것들 위주로 공부할지 이제 알게 되셨을 겁니다. 자, 이 3자가 가장 중요한 관세사 시험의 소스가 되겠다. 이쪽은 협약의 위치, 즉 법의 위치, 이 둘은 ICC 민간단체가 자, 제정한 규칙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셨고요. 자, 우리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프리뷰 했었습니다. 내가 과연 자, 무역에 대한 지식, 무역영어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아까 경험하셨을 텐데 오늘 수업을 마치신 이 순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자, 얼마나 수업이 크게 도움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문항은 같습니다. 오늘은 첫 수업이고 상당히 쉬운 태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무역영어란 무엇이다? 대답하시죠? 무역에서 사용되는 영어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무역영어. 자, 표준적이고 문어적이고 정형화된 패턴들이 있다. 서신과 통신문 등등이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영어 범위.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범위는 무역통신문, 첫 번째, 두 번째 무역, 서류, 상업송장, 보험서류, 운송서류 등등. 세 번째가 뭐죠? 국제협약과 규칙입니다. 자, 1순위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2순위까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역통신문이란 무엇이다? 당사자가 무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자, 서로에게 전달하는 의사표시다. 메일이나 편지, 케이블 등등이 있었습니다. 자, 무역 3대 서류는 무엇이다? 암기하시죠? 자, 첫 번째, 상업송장이 있었습니다. 상업송장은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전달하는 물품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물품의 종류가 무엇이고, 단가, 그리고 수량,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 자, 자신의 송화인, 그리고 수화인 등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운송서류. 운송서류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BL이 있습니다. 네, BL은 선박회사가 화물 수치의 증거로 발행하는 권리증권이라고 했습니다. BL이 없으면 수입상은 물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험서류 있었습니다. 운송 중에 멸실 손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환어음이라는 거 얘기했죠. 환어음, 어음엔 두 가지 있습니다.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습니다. 빠릅니다. 약속어음은 자, 무역거래에서는 위험성 때문에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환어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환어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 일정 약정된 시간에 소지인 등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었습니다. 유통. 자, 그래서 유통성도 갖고 있고요. 자, 환어음 꼭 기억하시고요. 그거의 추심 거래도 한번 봤습니다. 가볍게 나중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장 거래는요. 우리 수입상을 믿어서가 아니죠. 못 믿어서가 아니죠. 어떤 신용위험, 매도인의 신용위험을 자, 아주 크게 축소하기 위해서 자, 우리 제도적으로 만든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보통의 매매계약에서는 수입상이 될 텐데 주채무자가 신용장 거래에서는 개설은행이 된다. 자,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결에도 아까 필기 보시고요. 국제협약과 국제규칙의 차이점은 무엇이다? 국제협약은 주로 유엔에서 제정을 합니다. 유엔. 자, 유엔. 자, 그리고 이 협약 같은 경우에는 최약국의 경우에는 양자가, 최약국의 경우에는 자동 적용됩니다. 당해거래에. 혹은 국내법의 일부 자, 원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WCO의 HS 인터내셔널 컨벤션 협약이죠. 그것을 자, 관세법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법에 위치해 있고요. 국제 규칙은 말씀드린 대로 민간단체 ICC에서 제정을 했으며 양자의 합의, 준거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 효력을 발생합니다. 준거 문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국제협약의 두 가지 적용 방법. 자, 국제협약의 두 가지 적용 방법. 자, 방금 설명드렸는데요. 최약국이 되거나 국내법의 일부 자, 우리 적용하는 경우. 그리고 또 우리 모델법도 있었습니다. 모델법을 공부했는데 모델법은 뭐죠? 유엔에서 협약을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최약국 수를 채우는 것도 어렵고요. 자, 각국의 모든 기호, 구미를 다 맞추는 것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게 모델법인데, 자, 일단 모델법을 제정하고, 자, 국내법 제정 시에, 자, 우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일성을 가져오는 어떤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이란 무엇이다? 마지막으로 쉬운 질문 한번 더 드릴게요. 자, 이 정도는 자, 우리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건 다를 수 있지만 격지자 간에 소재하는 또는 이국 간에 소재하는 또는 상관습과 법체계와 문화와 언어를 달리하는 양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물품 매매 계약을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 자, 무역의 대상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 빠지지 마시고 오늘 이 정도만 충분히 귀가하시면서 자, 내 입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지금 제가 형광펜 칠해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보시고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OT에서 말씀드렸던 공부 방법 그리고 마음가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인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자, 희망이 아니라 의지랍니다. 그리고 인간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포기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에 도전하셨습니다. 자, 발을 들여 놓으셨는데요. 앞으로 굳은 의지를 갖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자, 말씀드린 대로 장훈 선수 우리 인생의 마운드에 서셔서 멋지게 홈런 한 방 날리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관세사 시험, 자, 짧은 시간 안에, 단기간에, 자,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합격하시는 데 있어서, 자, 큰 도움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세진 관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